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와 함께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슈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예. 올 한 해도 뭐 이런저런 질문들도 많이 받으시고 할 텐데 일단 2025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땠나? 그 뭐 예를 들면 뭐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오신 분이라든가 나 작년에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어떻게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상반기와 하반기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물론 사실 뭐 그냥 상승했냐, 뭐 하락했냐 이렇게 보면 계속 상승은 했는데 시장의 색깔은 좀 달랐습니다. 사실 24년 말쯤에 23년 한 8, 9월부터 말까지 시장이 약간 보합 혹은 약보합 수준까지도 갔었거든요. 약간 거래량도 되게 낮고 그런 상황에서 25년 1월 달에 그 서울시장이 그 토지거래 허가 해제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2월에 실제로 해제를 바로 하면서 사실은 그게 도화선이 되면서 상급지부터 급등을 했어요. 물론 3월 달에 급하게 강남 3구 용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면 지정하면서 불길을 끌려고 했지만 못 걷고 네. 그래서 4, 5, 6월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지만 요때는 소위 상급지라고 하는 비싼 곳들 중심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주간 상승률, 월간 상승률 이런 거 보면은 딱 강남 3구가 1, 2, 3등 딱 하고 그다음에 예. 밑에 마포, 성동, 분당, 과천 요런 딱 비강남 상급지가 딱 뒤를 잇고 그다음에 약간 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양극화장이다. 왜냐하면 24년도에 올랐을 때도 양극화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똘똘이한 채 양극화장이 계속되고 있구나. 예. 근데 그게 그 피크였어요. 굉장히 제일 셌거든요. 23년, 24년보다도 25년 상반기가 양극화장의 피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새 정부에서 627 대책이라고 해서 대출을 6억까지로 제한하는 예. 그 정책을 폈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 소위 강남권 상급지 비싼 그 주택들이 좀 잠잠해졌어요. 왜냐하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그쪽이 이제 강보합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강보합 정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대신에 그 바로 아래 마포, 성동, 뭐 광진구 이런 쪽이 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둘 간의 갭이 메워졌거든요. 그런 시장이 딱 오고 나니까 또 10월 15일에 대출 규제를 더 강화했죠. 2억까지. 그죠. 2억, 4억 주고 이제 구간별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서울 전면 경기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딱 이렇게 대책 효과를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을 누르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14개 도시 혹은 서울에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신에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된 25억 이상의 단지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사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서울의 이제 고가 주택들은 거의 하반기 내내 보합, 그러니까 강보합, 예, 그 정도 약간 오르긴 하지만 사실은 뭐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오른 정도, 요 정도고. 급등세는 멈췄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밑에서 좀 소위 한 20억 전후,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20억 정도 했던 15억에서 20억 했던 이런 곳들이 하반기 한 6개월 동안 뭐 15% 20% 이렇게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갭 메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거를 분석을 안 하면은 그렇게 체감을 못할 수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는 굉장히 상반된 시장이었어요. 상반기는 양극화, 하반기는 갭 메우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저기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 이런 데까지 내려간 건 아니고 예. 한 15 주택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한 15억대 대에서 한 12억대 요 정도까지만 좀 반응을 하면서 갭 메우기를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15 정책 이후로 한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지금도 한 15억대 전후 정도가 제일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한 해였다. 네. 좀 이건 왜 그럴까라는 궁금함이 드는 대목이 하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의 피크를 쳤고 6억 이하만 6억까지만 대출해주고 뭐 2억까지만 대출해주고 이렇게 대출을 조이면 네. 좀 떨어질 만도 한데 그 많이 오르던 거는 강보합이에요라고 말씀하셨던 건 여전히 거기도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무슨 에너지가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건지 몰라도 계속 이렇게 오르기만 하니까 네. 그건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특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한 이후에 또 갑자기 올랐지만 그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 해제한 바람에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뭔가 응집된 에너지가 좀 있던 게 아니냐. 물론 도화선이 됐고 그것도 영향을 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근본 베이스에는 저는 일단은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둬야 예. 내 자산 증식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지금 올해에 특히 모든 자산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돼서 약간 뭐 소위 투자를 안 하면 현금만 들고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들고 있을 만한 자산이 무엇인가? 물론 올해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런 금융 자산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예. 아무래도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좀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나 금융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그게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폭락장 22년도에 폭락장이 오고 나서 23년부터 반등한 한 2년 정도 한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은 어쨌든 양극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야겠다. 사둬야겠다. 주식 투자는 이럴 것 같고 난 그걸 사두면은 혹시라도 일부 내가 사자마자 조정이 혹시라도 있더라도 어쨌든 우상향하고 내 자산을 여기다 넣어놓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흐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27 때 6억 대출 규제를 했더니 그 전에는 강남 3구 쪽 완전 그 비싼 고가 주택 쪽이 많이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바로 아래 마용성급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여기를 사고 싶은데 대출 규제로 6억밖에 대출 안 해주니까 요거 못 사는 사람들이 최대한 내가 영끌해서 가장 좋은 집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이 무엇일까? 예. 이걸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아래 마포 신축, 성동 신축, 과천 신축 이런 곳들이 그러니까 계속 거기다가 2억 대출하니까 또 그러면은 마용성도 못 사면은 바로 아래 어딘가 뭐 동작구 신축 이런 차례차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산을 사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자산을 사자. 뭐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아파트를 택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그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7 이후에 마포가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10월 이후에 그 아래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그걸 판 사람들이 2억이라도 보태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상급지라고 하는 그런 강남 쪽 아파트들이 굉장히 거래가 많고 시세를 팍 치고 오르진 않지만 그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는 밑에서 팔고 온 사람들이 갑자기 현금 막 이만큼 생긴 게 아니고 밑에서 어쨌든 팔고 온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올라오고 6억짜리 팔아서 8억짜리 사고 네. 8억짜리 팔아서 10억짜리 사는 걸 어떻게 막냐는. 그래서 사실 그렇군요. 23년도, 24년도에 사람들이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걸로 올랐다라고 할 적에 밑에서 팔고 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그때 동의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후 분석을 해봐도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상급지가 먼저 거래량도 터지고 상급지가 먼저 집값도 오르고 네. 오히려 고 온기가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예. 밑에서 안 팔리면은 요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요 현금을 마련해. 왜냐하면 그 전에는 대출이 어쨌든 막 50% 이렇게 나오니까 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집을 안 팔아도 한 방에 그냥 상급지 사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의사분들이라도 그게 안 되니까 여기 그 조금 더 아래를 팔고 올라가는 힘. 그러면은 위로 갈수록 피라미드처럼 거래의 힘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심리는 살아 있으니까 조정까지는 안 간다. 하지만 많이 오르진 않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이 달라졌네요. 똑같이 내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전 같으면 뭐 그렇게 집을 급하게 사라고 하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집 보러 다니기 바쁜. 심리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심리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그 규제가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규제는 그러니까 또 규제도 들어왔을 그렇죠. 거고. 네.
근데 그렇다면 저렇든 공급이 많이 되면 그 수요 다 충족해 주면 그만인 건데. 그리고 쉽게 말하면 공급이 다 될 것 같은 거라면 그렇게 또 마음 급하지도 않을 텐데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도 또 사람 마음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러티브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영향을 준 건 저는 내러티브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24년, 25년도에 공급이 적었냐라고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25년도에 공급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둔촌주공이 일단은 25년 초 24년 12월 말부터 부터? 이제 공급이 됐으니까 사실상 25년도 물량이었고, 그러면 거기만 해도 12,000세대에다가 25년 내내 공급이 서울은 적진 않았어요. 26년부터는 굉장히 적은데. 근데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물론 저도 방송 나와서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다녔지만, 그런 어떤 스토리가 사람들한테 돌게 되니까 그러면은 26년부터는 수도권이 다 공급이 엄청 부족하대. 미리 사야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요새 주가도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에 내년도 실적이 좋다면 올해 사야 되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스토리가 현재는 실질적인 공급 부족보다도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를까봐 미리 사두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강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좀 거칠게 얘기하면 유튜브가 집값 올리는 거네요. 뭐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자산 가져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현금 버지돼. 뭐 내년부터는 공급이 절벽이래 이런 게 공급이 많다가 적다가 하는 건 20년 전에도 마찬가지, 3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계속 들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상당히 저는 어느 정도 꽤 동의를 하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공부나 연구를 또 많이 해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서로 스터디도 하고 막 그러니까 서로 공급이 부족하대. 뭐 데이터도 막 찾아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물론 일부는 되게 과장되게 선동하는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지만 말씀하신 어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걸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공급은 얼마나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작년 그러니까 25년 올해까지는 이게 지역별로 뭐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26년부터는 뭐 거의 전국 공통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죠. 물론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6년, 7년, 한 8년까지는 거의 확실히 계속 굉장히 부족하고. 왜 없어요? 왜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일단은 22년부터 그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주택 경기뿐이 아니라 사실 22년도라고 하면은 글로벌리 고금리 쇼크가 왔고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뭐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다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는 높아진 상태에서 주택 가격은 폭락을 하니까 당연히 그 주택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땅도 다 확보해둔 사업장도 착공에 못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 22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게 무슨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잖아요. 22년, 23년 뭐 한 24년까지도 사실은 주택 경기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봐요. 금리 비싸고 집값은 이제 서울 중심지를 제외하면 다 여전히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비용이 너무 증가를 한 거예요. 비용이라고 하면은 공사비, 인건비 이런 어떤 사업비들,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들이 너무너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도권 집값이 좀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제는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는 사업성이 좀 나오면서 막 이제 주택 이제 착공도 막 들어가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도 이 주택 사업성이 굉장히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22년, 23년, 24년도에 착공이 굉장히 없어서 그러면은 한 3, 4년 후인
뭐 26년, 7년, 8년 정도의 공급이 없대. 이러면 그냥 사이클이. 요거는 그냥 주택이란 거는 원래 경기가 안 좋을 때 착공이 적었다가 경기가 좋을 때 착공이 늘고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금방 집이라는 게 빵처럼 구울 수 없으니 그러니까 조금 사이클이 시간이 걸리지 그렇죠. 기다리면 돼. 그렇죠. 요거는 한 3, 4년간의 사이클인데 저는 요 사이클보다 좀 더 심각한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사이클은 요렇게 경기 사이클은 이렇게 되지만 비용은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점점 오르고 있거든요. 건설비야 계속 오르기만 했지 뭐 내려가는 경우가 과거에도 없었으니 뭐 당연히 그렇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건설비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더군요. 그리고 무슨 각종 사고들 많이 나면서 점검해라, 뭐 공기 너무 단축하지 마라, 안전 신경 써라 하다 보면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네. 시간도 길게 들고 오후 6시 되면 다 퇴근해야 네, 되고 하다 맞아요. 보면 네. 이해는 되는데 뭐 또 누군가는 아파트는 뭐 땅값이라면서요. 30억짜리 아파트는 땅값이 25억이고 건설비는 5억밖에 안 된다 하는 뭐 이런 얘기도 드는데 그게 5억이 6억 된들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서 그런가? 그게 왜 일단은 그래요 그게? 그 편견이 옛날 버전 일단 첫 번째는 좀 옛날 버전이고 이제는 땅값 못지않게 그냥 건설 비용 자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25억짜리 땅 가치가 있는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설비가 그렇죠. 5억이 되나 거기는 6억이 되나? 건설비가 5억이 되던 60% 올라서 8억이 돼도 그 동네는 3억 이상의 또 집값 상승이 있었으니까 사업성이 오히려 더 나오죠. 요새는 양극화가 돼서 상급지는 더 올랐으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사업성이 더 잘 나와서 재건축도 빨리 추진하자 하는 그런 예.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비 경제성 문제로 인한 공급 부족은 예. 사실 경기도가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급을 재개발 재건축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예. 주민들이 또 의지가 되게 강하고 서울에 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곳들의 신축들은 또 지금 시세가 막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비 올랐어도 건축비 건설비 올랐어도 올랐어도 그거 감당하고도 남는 정도의 사업성을 팔면 이익 생기니까. 서울에 뭐 사실은 정말 외곽지 정도를 제외하면 다 나오는데 서울의 정말 외곽지도 지금 서울시에서 공급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많이 주고 뭐 노원구 뭐 도봉구 이런 곳들은 뭐 인센티브를 뭐 용적률 막 400%도 허용해주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업성 맞춰준다. 예, 사업성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중심인 서울은 오히려 공급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미 줄어든 착공이 문제가 되는 26년, 7년, 8년 요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착공을 안 했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갑자기는 네. 안 되지. 이미 답이 없어요. 이미 답이 없는데 그 이후로는 재개발 이런 것들을 재건축을 좀 부스팅했던 효과들이 뭐 한 29년, 30년부터 나올 수도 있거든요. 2030년 이후에는 서울 집값은 안정될 수도 있다. 근데 서울은 어쨌든 수요가 워낙 세니까 안정된다기보다는 공급이 부족하진 않다. 아, 공급이 꽤 될 거다 그래도. 예. 그래서 공급이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3년간은 요 정도라고 하면은 요 정도는 다시 평균 수준 맞춰줄 수 있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데 그 공급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으나. 잡는다기보다는 급등은 좀 막을 수 있다. 공급으로 인한 공고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좀 못 듣던 얘기 들었는데 보통은 경기도는 땅 많고 허허벌판들 많으니까 거기는 공급이 뭐 맘만 먹으면 원활한데 서울은 빈 땅이 어딨냐. 그러니까 서울 공급이 없는 거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당장이야 몇 년 전 최근 몇 년이 착공이 없었으니까 서울도 없고 경기도 없으나 앞으로 한 5, 6년 지나면 서울이 차라리 숨통이 트이지 경기도는 이 건설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착공이 어려울 거예요. 그 말이네요.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도 뭐 공급이 많아진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미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초대단지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남 뭐 3구역 이런 데가 있어. 그런 데는 또 완전 핵심지인데 6천 세대가 막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예. 그런 약간 초대단지들 뭐 은평구에도 뭐 5천 뭐 4천 세대 뭐 이런 초대단지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미 막 이주하고 철거하고 있는 그런 곳들을 이렇게 역산해서 몇 년도에 지어질지 보면은 어쨌든 한 30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3년 정도 부족하고 그 다음부터는 충분하진 않지만 조금씩 올라온다. 서울은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의 의지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열심히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또 좀 더 멀리 보면은 2035년 이후에는 또 재개발 재건축 효과들이 부스팅 이렇게 하는 효과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서울은 지금 서울 집값은 아까 제가 심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이거는 실수요 차원이거든요.
실수요. 실제로 주거비 이런 차원에서 집값이 오르는 건데 서울에서 좀 그 중에서 집값이 괜찮다, 특히 괜찮다 싶은 곳들은 이미 여기는 실거주 차원에서의 주택 수요와 공급을 넘어선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산을 확보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뭐 금을 살까 뭐를 살까 이렇게 가장 안정적인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뭐라도 자산을 사야 되는데 실물 자산을 인플레 해지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인플레를 해지하고 그보다 평균적인 자산보다 좀 더 좋은 가치가 있는 자산, 더 많이 오를 자산은 무엇인가? 강남 아파트. 지금 최근 한 3년 양극화장 봤잖아. 강남 아파트 사야지. 강남 아파트 못 사? 그러면 8월에 마포 아파트라도 사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공급 부족이 그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고 하기에는 물론 심리적인 효과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면 심리적인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 요게 세고 절박감이. 그렇죠. 요게 세고 아까 제가 유튜브가 올렸네요라고 했던 그 부분.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요런 문제 때문에 거품론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봐봐 예를 들면은 가장 단적으로 전세가율이 30몇 %란 말이죠. 네. 그럼 내가 실거주를 하기 위한 어떤 가치, 주거적 가치는 그러면은 집값이 30몇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10억 전세로 살 수 있는 그렇죠. 동네 집값이 30억 30억이라는 하니까 얘기죠. 30억짜리 아파트들 진짜로 한 11억 전세 막 이렇거든요. 실제로 11억, 12억 요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뭐 한 35%막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품이다라는 쪽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뭐 여기 전월세 아니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치를 플러스 해준다고 쳐도 전세가가 11억, 12억이면은 그러면 내가 한 16억, 17억 쳐줄게. 한 30억이니까 한 12억, 13억 정도 거품이네라고 주장하는 것도 뭐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집은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금을 진짜 쓰려고 금괴를 사거나 뭐 금 현물을 투자하진 않잖아요. 약간 거의 금을 보관하는 거랑 비슷한 가치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이게 거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실사용 가치 대비해서 거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거품이 꺼질 거냐. 여기에 사실은 회의감이 들죠.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런 아파트 투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있었어요. 1970년대부터 처음 시작해가지고 특히 예. 뭐 압구정 재건 그러니까 처음 개발하고 이럴 때부터 엄청나게 투기가 있었고 그러면 지금 한 50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 아파트로 자산을 증식하는 이런 흐름이. 예. 그 50년간 쌓여온 그리고 최근에도 또 증명하고 2012년, 11년, 12년 요럴 때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할 때 다시 밀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증명하는 거. 우리나라 아파트가 최고야. 그래서 이런 심리를 깰 수 있느냐. 저는 요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왜 부정적으로 보세요? 너무 심리가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되라는 절박감.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아파트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미국은 주식이고 왜냐하면은 미국은 또 정책적으로 퇴직연금 이런 것도 다 주식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자산이 다 예. 주식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나라는 아파트다.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믿음도 있는데 아파트 시장이 무너지려고 하면은 전체 경제가 흔들리니까 정부가 막아줘. 둔촌중은 살리기 받잖아. 막아준다. 이런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뭐 정부도 막아주고 이러면서 들어올릴 수 있다. 그다음에 제일 안전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조정받는 거는 오케이인데 결국 우상향에는 자산이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의식주에서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다른 나라도 있어서 다른 나라도 집값이 떨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주고 할 텐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더 집값 불패가 강할까요? 그건 일단은 뭐 되게 그러니까 되게 이건 긴 타임라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집값 급등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동안 이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이 이렇게 장기 우상향하지 않았나 봐요. 장기 우상향했지만 거의 다 장기 우상향했죠. 물론 나라에 따라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 상승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인데 우리나라 압도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경제 성장을. 그렇죠. 경제 성장을 했고 그게 또 특히 이제 서울의 한강의 기적으로 몰리면서 성장한 만큼 아파트 집값도 오른 거예요, 사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는 요건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특히 이제 강남 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엄청나게 왜냐하면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 아파트를 막 때려 박았어요. 무슨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었어요. 막 압구정 이만큼 짓고 뭐 반포에 이만큼 택지직을 지정해갖고 잠실 무슨 땅 메워갖고 막 엄청나게 짓고 하면서 이게 이거를 이 비용을 누가 댔냐라고 예. 하면은 사실은 결국은 개인이 다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공공이 사서 사람들한테 무슨 공공분양, 공공임대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팔았으니까. 팔았죠. 건설사가 지어서 건설사가 보유하지도 않았어요. 건설사가 지어서 민간임대나 이런 걸 준 게 아니고 다 팔았죠. 결국은 다 분양했어요. 그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다 개인 돈으로 이걸 수분양자가-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개인 이 토목 개발을 해갖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공투한 거예요. 공투가 뭐예요? 공동 투자. 개인들과 정부가 공동 투자해서 예. 그걸 기반으로 성장을 하니까 개인들이 그 투자 수익을 환수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과실도 개인이 가져갔다. 그렇죠. 과실도 예. 가져간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든 돈을 뭐 어떻게든 뭐 채권을 발행 뭐 어떻게든 끌어들여 갖고 정부가 이걸 확보를 했으면은 공공주택이었다면 그 집가 상승분을 정부가 뭔가 회수했을 얻어 가지고 텐데. 뭐 그걸 가지고 뭔가 뭐 유동화를 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했을 수 있는데 그 이 개발은 엄청 해야 되는데 예. 돈이 부족하니까 개인한테 의존했고 그 개인들이 그 집가 상승의 과실을 얻었고 그 흐름이 수십 년간 지속되니까 그리고 그 신화들이 있잖아요. 막 몇십 배 오른 그런 신화들이 지속되니까 그 사람들 심리에 특히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또 되게 커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개발 같은 게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예로 같은 직업을 가지고 네. 그냥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나는 어떤 뭐 A라는 지금 뭐 할아버지는 인천에 사셨고요. B라는 할아버지는 뭐 개포에 사셨어요. 그때 옛날 수십 년 전에 집값은 뭐 비슷비슷했겠죠. 비슷비슷했어요. 그냥 사셨어요. 열심히 사시고 일하시고 애들 장가 보내고 이렇게 사셨는데 2020년대에 온 지금 뭐 개포는 재건축하고 이래갖고 뭐 3, 40억을 주게 됐어요. 실제로. 인천에 그런 비슷한 아파트들은 뭐 지금 뭐 한 4억 뭐 재건축한다고 해도 뭐 요 정도거든요. 예. 똑같이 사셨는데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똑같이 사셨는데 자산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자녀분들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보니. 특히 이제 그 자산이 불어나는 걸 보면서 그런 심리가 강력한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먼 미래를 봤을 적에 좀 변할 수 있다라고 혹시나 기대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근 몇 년 들어서 어쨌든 뭐 미국 주식 요런 쪽으로 이제 젊은 소위 이제 젠 제네레이션 분들이 MZ 세대 분들이 금융 투자에 훨씬 예전 세대보다 훨씬 많이 눈을 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부동산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분들의 비중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좀 먼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그래서 그분들이 한 40대가 돼서 주택 시장의 핵심 어떤 수요처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 예를 들면 10년 후, 15년 후 이럴 때 조금 달라지는 흐름이 보일 수는 있겠죠. 아파트 불패 신화가 네. 깨지면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요거는 그러니까 자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 공급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자산적인 측면은 그래서 공급보다 그냥 이런 자산 증징적인 측면이니까. 근데 내러티브. 공급 문제는 실수요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경기도 쪽 혹은 뭐 약간 뭐 인천 어쨌든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경기도 쪽이 공급 부족이 좀 심각할 예정인데 이런 쪽에는 굉장히 공급이 실제로 부족하고 단기에 개선될 어떤 가능성도 높지 않고 그러면 전월세가부터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아파트를 10억 정도는 들여야 아파트 한 채가 공급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면 네. 경기도 집 아파트 값이 10억이 계속 넘고 자꾸 올라가야 그거 보고 계속 공급을 하지 안 그러면 공급이 멈춘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돼요 먼저. 그런 상황에다가 그렇죠. 지금 그게 굉장히 긴장해서 아이러니하죠. 집값이 안 오르면은 그러니까 당장은 네. 집값이 안 오르면 그냥 집값이 안 오른가 보다 안정화됐나 보다라고 하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공급이 안 되는 게 문제는 지금 공급이 안 되면은 한 4년 후쯤 영향이 오니까 네. 이 계산을 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집값 안 오르면 뭐 땡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집값 안 오르는 게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이어져서
3, 4년 후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누적된 공급 부족이 지금 집값이 좀 덜 올라도 예. 나중에 빵 터질 수 있는 나중에 거예요. 나타나니까 그렇죠. 10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결국은 보상 받는다면 그래서 요게 문제인 거고 해서 약간 그 이 리에 밝은 이에 밝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사두면 이때 공급 부족이 빵 터질 때 지금은 가격이 눌려 있고 예. 돈을 벌겠네라고 해서 투자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아니, 예. 그 대표님 그러면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집값이 앞으로는 그렇게 좀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결론을 자꾸 듣고 싶어서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집값이 내리면 안 오르면 이젠 공사가 안 되고 공사가 안 돼, 높은 공사비를 보상받을 대가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공사가 멈추면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은 또 오르고 예. 그러다가 집값이 또 오르다가 이제는 또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이유로 잠깐 멈추기 시작하면 또 이거 뭐 공사비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는 공급이 안 되는데 또 그런 얘기 나올.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냥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대구광역시에서 집값이 막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급이 부족했어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급등을 했어요.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건설사들이 거기 대구는 또 규제도 되게 없었거든요. 그 대구 시장이 막 집을 지어라 막 이래갖고 규제 없이 막 땅 사서 많이 지을 수 있었어요.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집값이 폭락을 했어요. 집값 폭락하니까 또 집을 안 지어요. 지금 그래서 대구는 거의 공급이 아예 절벽이 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급등은 모르겠지만 또 대구 집값이 아마 우상향할 거다. 대구에서 좋은 곳들은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대구가 좋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 사이클이 맞아요. 아, 그러다가 다시 오르고. 다시 오르고 다시 오르면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다시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을 보면은 우상향을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그게 자연스러운 사이클이 어떤 어떤 실수요가 있는 사이클이던. 그런데 이제 그 정책에 이제 특히 수도권에 집을 짓는 거는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정책에 따라서 특정 시기에 잘못 판단하면 공급 부족이 되게 심각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그 비용 상승은 지금 일반적인 사이클 수준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갑자기 팍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클보다 지금 몇 년 정도 더 뒤로 밀린 공급이 더 뒤로 밀린 상황이라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26부터 한 기본적으로 30년 정도까지는 쉽지 않고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라는 걸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3기 신도시가 안 되면서 굉장히 밀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공급 부족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강남이나 뭐 이런 서울의 자산시장 자산 투자 이런 개념보다는 경기도는 순수하게 주택 사이클적으로도 지금 조금 상방 압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근데 다시 말하면은 경기도나 뭐 인천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분당, 과천, 판교 요 정도 제외하면은 집값이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몇 년간 상당 부분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얼마쯤에요? 보통 한 2, 30평 아파트는? 단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영통이다. 영통도 괜찮은 뭐 영통이다라고 하면은 뭐 신축 지으면 한 12억, 13억 요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통은 근데 이제 수원에서 좀 좋은 곳들이니까 수원역 쪽이다라고 하면은 9억 몇천. 예. 대단지 초대단지인데 뭐 9억 몇천 그러니까 여기가 한 30평대, 30평대 한 9억 몇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9억 몇천도 높은 가격이죠. 높은 가격인데 어쨌든 역세권의 초대단지 신축 기준으로 그 9억 몇천 하는 거고 구축들은 뭐 4, 5억대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가격이 눌린 상태에서 약간 반등한 수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공급 부족을 만나면은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뭐 투자하시라는 이런 뭐 말씀이 아니지만 내 집 마련할 때 내 집 마련을 고민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은 너무 미루다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이러면 사실은 저도 아까 유튜브가 집값 올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공급 부족이 제가 그 23년부터 방송을 돌면서 그때는 공급 부족 얘기를 거의 아무도 안 했는데 공급 부족 얘기를 했어요. 공급 부족을 얘기를 한 거는 물론 제가 방송한다고 누가 그 정책 당국자분들이 봐주지는 않겠지만 약간 워닝을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공급 빨리 신경 뭐라도 써야 해야지 된다. 27년부터 뭔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공급이 정말 부족하다. 근데 그게 어떤 효과를 최종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같은 사람들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시장을 이렇게 상승 압력을 주는데 영향을 주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미안해요 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도와 다르게 그러니까 공급이 영향을 부족한 주지 이유는 않았나. 그럼 경기도는 요약하면 경기도는 공사비 증가 때문에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네. 현재 집값으로는 이 공사비 감당 안 되니까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에 진도 안 나가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 공사비 문제가 아닌 뭐 기타 등등. 서울은 그 경제성 문제는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러면 그런 걸 하나씩 풀어야지 공급이 될 테니까 네. 경기도에 공급이 안 되는 그 공사비 증가하는 문제야 저는 답이 없을 것 같고 네. 당연히 그 근로자들 안전하게 공사해야지 이제 21세기 선진국에서 어떻게 옛날처럼 그렇게 밤에 시멘트 묻고 그거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참 답 찾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서울은 뭐가 문제인데 그게 계속 공급이 안 됩니까? 그것부터 좀 풀어볼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일단은 대규모로 집을 지을 땅은 없잖아요. 예, 예. 없고 그나마 이제 억지로 뭐 그린벨트 뭐 이런 거 손대면은 뭐 서리풀 지고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뭐 되게 뭐 유의미한 공급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급으로 집값을 잡는 데 영향을 주는지 사실은 저는 의문점이 있긴 해요. 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신축이 다 준공이 되어야지 이제 공급이라고 최종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공급은 그러니까 공급이 효과가 되는 거는 돈을 신축이 생기면서 그 아파트들이 돈을 흡수하면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압구정을 보면은 이미 돈을 흡수했어요. 그러면은 공급이 준공이 딱 됐을 적에 추가적으로 돈을 흡수해가는 건 추가 분담금밖에 없어요. 돈을 흡수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미 압구정 아파트는 재건축 전에도 이미 70, 가격이 60억, 70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예. 여기서 준공 됐을 적에 이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는 돈은 뭐 한 5억, 뭐 그렇죠. 7억 이 정도예요. 예. 그러면은 그 공급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그 주변의 유동성을 좀 빨아들여서 네. 집값 주변의 가격들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유지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재건축 전에 이미 다 가격이 올라 예, 있으니 이미 가격이 다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더해가지고 요새는 정말 더욱 더 고급화로 만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재건축들 고급화 재건축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욕망이 더 커지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아파트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살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파트에서 수영도 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밥도 해주고 이러면은 다른 그 데에서 쓸 돈들을 생활비들을 모아서 주거비로 써도 뭐 괜찮은 예. 그런 아파트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면은 그냥 본인들 생활에 쓰는 거니까 집값 비싼 게 뭐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집값 그냥 그 자체로 보면은 이 재건축을 해서 되게 좋은 신축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집값 안정화에 잡는 거냐 아니면 잡는 건지 부추기는 거냐. 올리는 건지 물론 이제 어쨌든 요거는 양극화의 측면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근데 그게 문제라면 재건축 전면 금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지은 아파트 고치면서 살아를 안 한다면 어딘가는 재건축을 할 거고. 네. 그 재건축 아파트 구경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가면 구경할 거고. 그럼 저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저런 게 계속 여기저기서 재건축이 돼야 이 값이 안 오르지. 다시는 저런 재건축은 안 나온단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100억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은 다 수요예요. 그러니까 그 고급진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런 것도 다 수요고 그래서 그 수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강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급을 하는 거는 그냥 너무 적으면은 예. 크게 폭발을 할 수 있으니까 하니까. 해야 되는 수준. 근데 공급을 여기서 어차피 택지지구 지정해서 막 수십만 채 때려 박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재개발 재건축에서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그 명제가 사실상 쉽지 않은 명제고 어차피 서울은 공급은 충분히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제가 단적으로 되게 특이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할 텐데 서울에서 연간 그 준공 물량 같은 걸 보면은 네. 3, 4만 채 정도 돼요. 예. 내년에는 2만 채 안 되거든요. 음. 보통 근데 3, 4만 채 정도 완공되는 돼요. 거가? 아파트만 예. 3, 4만 채 정도 돼요. 그런데 대구에서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공급이 폭탄이었을 적에는 예시로 들면 그때 3, 4만 채 정도 돼요. 두 수요는 비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인천은 4만 채 넘을 때도 있고 신도시 직구 이러면은 뭐 3만 채, 4만 채 이렇게 돼요. 부산도 뭐 2만 채, 3만 채, 4만 채 갈 때도 있어요. 네. 경기도는 1년에 많으면은 18만 채도 짓고요. 뭐 적으면 요새 이제 제가 공급 부족이라고 할 적에는 뭐 6, 7만 채 채 정도 정도 지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3, 4만 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이 수요가 압도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다른 데가 공급이 되게 부족할 때가 아니면은 평균적으로 서울이 인구도 훨씬 많고 수요도 더 수요도 많은데. 훨씬 많은데 지어진 아파트의 숫자가 훨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당연히 경계선 지어져 있고 빈 땅이 그렇죠. 없으니 빈 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을 당연히 해도 부수구 지어야 될 테니 다른 데 비교해서 수요 대비 공급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적어요. 생각보다 수요나 인구 사이는 훨씬 큰데도 지어진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훨씬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예를 들어 지금 3, 4만 채고 제가 부족하다고 한 거는 문제는 3, 4만 채를 못 지으니까 26년도에는 만 몇천 채밖에 못 지으니까 계속 만 몇천 채만 지으면은 그나마도 높은 수요를 감당을 전혀 못 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가는 건 막는 건데 막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3, 4만 채 혹은 많이 지었을 때 5만 채 이 정도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로 집값을 잡는 게 아니고 급등만 막는 등을 거예요. 막는 그런 때려 이렇게 막 공급 폭탄을 해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요걸 대안으로 사실은 원래 했던 거는 신도시를 지어서 처처럼 분당이 그런 개념이었죠. 강남 대체제. 신도시를 지어서 그러면 신도시를 지으면은 외곽이잖아요. 서울의 가치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편의도 적으니까 신도시를 지은 다음에 교통을 연결하는 거죠. 서울이랑 뭐 GTX도 있고 신분당선도 있고 막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요 곳들이 서울의 그 수요를 빼서 간다. 요게 지금까지의 지금 어떤 공급 정책이었고 서울 자체보다는 예. 어느 정도는 먹혔지만 그래도 이제 요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신도시의 효과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판교, 분당, 위례 뭐 이런 데가 아예 없었다라고 가정하면은 서울 예. 집값이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기도의 그런 아파트들도 그 공급이 밀렸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그런 인프라들도 GTX 등 그런 인프라들도 심지어는 그것도 공사비 때문에 밀렸고 그 공급조차 그 인프라 공급조차 뒤로 밀렸고 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괴로워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원인이 네. 원인들이 쭉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유튜브부터 네. 인프라 건설비도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문제까지. 그 중에서 뭐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없는데요. 유튜브 금지를 하겠어요. 아니면 공사비 없는 게 그게 어제 오늘 일이겠어요. 돈을 찍어서 공사하면 또 그게 인플레 될 테고. 그러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공급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적에는 제가 예전에 그 기자님이랑 다른 방송에서 표현한 게 외통수라고 외통수. 이거는 외통수에 답이 잘 없는 것 답이 같다. 없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집값이 절대 안 떨어지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요거를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실수요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요거는 되게 쉽지 않고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그 서울의 좋은 집들 전세가율이 낮아서 사람들이 자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가격이 들어올린 그 부분 좋은 자산을 생각해서 투자적으로 물론 실거주를 하지만 투자적 마인드로 올라간 그 부분이 빠지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혹은 뭔가 금융 경제 지표의 변화, 투자 자산들의 상승 하락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은 쉽게 말하면 나스닥 주식 떨어지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2020년, 21년 코로나 유동성이 막 폭발했을 적에도 서울 집값은 지금보다 사실은 더 급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떨어졌을 적에도 결국은 금리 엄청 오르고
주가 엄청 떨어지고 이럴 때 또 금리가 엄청 오르니까 전세가도 떨어지고 전세가 폭락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금리 뭐 주가 그러니까 주가가 주식 이게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식이 떨어져서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주식과 집값이 같이 떨어지는 거지. 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 돈이 없어져서 집을 못 사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어떤 거시 경제적인 심리의 문제니까. 문제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떨어질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산 투자적인 측면이 강한 그런 집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사실은 다른 전문가분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주식 떨어지면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지. 강남 아파트 떨어진다는 외곽이 얘기예요. 떨어지지는 않을 제가 것이다. 같이 떨어지지만 이제 하락률 같은 경우 2022년도에 폭락장에도요. 잠실부터 떨어졌고 강남 아파트가 먼저 떨어졌어요. 많이요. 물론 결국은 그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다 떨어졌고 그 경기도에서도 그 21년도에 굉장히 급등했던 동탄, 뭐 송도, 이 뭐 GTX 호재로 엄청나게 올랐던 곳들이 떨어졌거든요. 예. 조금씩 우상향했던 그런 곳들은 별로 안 떨어졌고 그 유동성을 먹고 급등했던 곳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내년도에 무슨 AI 버블론 이런 게 막 터져가지고 뭔가 글로벌 아니면 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고 오면. 그게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주고 이래가지고 뭐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도 되게 높은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또 다시 오르는 부분이에요. 예, 물론 망하지 않는 이상 다시 오르는 부분인데 저라도 내년에 인공지능 거품 꺼지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또 많이 낮출 거고 많이 낮추면 주가는 다시 오를 거고 그걸로 번 돈으로 다시 또 좋은 아파트 줍줍하러 오시겠네 하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그게 22년 말 23년 초에 발생한 거죠. 그때 이제 그러면은 둔촌주공 분양할 적에 이거 미분양나 이거 사면 안 돼요 망해요라고 하지만 또 말씀하신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저거를 지금 사면은 나중에 돈을 벌겠네라면서 결국은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또 오르는 거죠. 뭐 아파트 중에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좋은 아파트들은 그냥 좋은 아파트라는 나스닥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저게 왜 이렇게 올라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다는 것으로 저는 요약이 되네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비유하는 걸로 강남 아파트는 그 M7이고 서울 아파트는 나스닥이고 수도권 아파트는 S&P 500이다. 약간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남은 그런 질문은 야, 그럼 뭐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전월세로 다녀야 되나? 그러면 전월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언제까지 그렇다고 이거를 이게 의식주인데 나스닥이면 뭐 하늘 높이 날아가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할 텐데 이게 뭐 그래도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안정화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런 생각이라면 뭐 좀 대책은 없을까요? 뭐라는 질문을 그쵸.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주택 정책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잡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강남 집값도 잡고 수도권 집값도 잡고 지방 집값도 별로 안 오르게 하고 전월세 가격도 낮추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고 근데 대신에 이번 제가 올 하반기에 갭매우 기장이 발생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상급지를 딱 그 강남 3구 요런 데 30억 이상의 아파트들을 눌렀다기보다는 뭐 많이 오르지 못하게 이렇게 했더니 그게 풍선 효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래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잡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양극화는 막았죠. 양극화는 지금 어느 정도 일단 반기 정도는 막았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싸지는 거를 좀 막고 싶다라고 해서 대출 규제를 고가 주택이 엄청 세게 때리고 뭐 여기 보유세도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들이 오르는 것을 막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그냥 그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싼 아파트 잡을 거냐, 싼 그쵸. 아파트 잡을 거냐. 뭐 그 극단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강남 아파트는 약간 자산적인 측면으로 실사용 가치보다 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를 더 올리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이제 유동성을 차단한 거죠. 대출 기자 같은 거 차단하면은 밑에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정을 하고 정부에서도 강남을 잡으면 외 지역이 오르고 강남을 놔두면 외 지역은 안정되니 둘 중에 선택하자. 지금 그런 흐름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많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엄청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2005년 이제 2001년부터 쭉 올랐는데 2005년 6년도에 되게 많이 올랐고요. 2007년 초까지 그 소위 그때 버블 세븐 강남 3구 목동 뭐 있어요. 분당 과천 수지 이렇게 해서 버블 세븐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2007년 1월에 수도 소위 상급지 그때 기준을 많이 오른 곳 중심으로 또 규제를 엄청 세게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규제는 계속 하긴 했지만 2007년도에 상승률을 데이터를 뽑아보면은 노원구, 도봉구, 금광구 이런 쪽들이 그렇게 급등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 올라요. 여기를 잡았더니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비싼 데를 잡았더니 그럼 비싼 데 갈 투자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그쪽으로 몰린 것도 있고 뭐 약간 그냥 그 전에 너무 많이 벌어졌으니까 돌아가는 갭매우기도 그런 것도 있고 갭매우기도 있고 그리고 또 비슷한 걸로 2010년도에 2009년도 말에 그 금융위기 터지고 집값이 폭락했다가 수도권이 다시 재반등했거든요. 왜냐하면 규제를 엄청 풀어주면서 재반등하고 나서 그때 수도권만 DTI라는 규제를 걸었어요. 대출 규제 그때도 DTI라는 걸 걸었더니 2010년부터 지방이 또 엄청나게 올라요. 한 막 부산, 창원 이런 데는 막 2배씩 오르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케이스들이 위에를 누르면은 아래가 오르고 그다음에 위에가 막 오를 적에는 아래가 잠잠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있어요. 다 침체되고 다 오르고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전국이 다 오르는 경우는 되게 역사적으로 손에 꼽히거든요. 코로나 때 뭐 이런 월드컵 그 전후로 좀 있었어요. 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정책을 어떤 정책을 투입했을 적에도 효과가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 그리고 그게 그 경제 논리적으로 봐도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참여자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갭매우기가 되는 것이 좀 뭐 맞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대출 규제로 위에 강남 등 물론 상위권이 눌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소위 말하는 고소득 흑수저 분들이 분들에게는 불합리한 그런 불만이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이긴 한데 한 2년 정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서 굉장히 과열된 수준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급지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경기도에 지금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는 10억에서 15억 사이 요 정도 아파트들은 기존의 가격 대비 소득 상승률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적에 사실은 거품이나 투자 마인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집값이 되게 비싸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구축으로 가면 가격이 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때려잡아야 하나라는 의문 들어요.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하셔서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 걱정해서 다들 이러고 있는데 풍선 효과가 나는 게 맞다는 어느 정도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정해야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지 다 때려잡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게 막 투자자들이 막 갭 투자들 막 우르르 들어서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조정해서 막을 수 있지만 그냥 여기를 눌렀더니 여기가 올라오네. 그럼 여기도 잡아야지 이렇게 막 하면은 정책에 무리도 생기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전월세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예. 그 지역들은 구조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서울은 다잖아요, 그게. 서울 전체
경기도 14개 도시들은 실제로도 그래서 지금 전세 물량이 되게 적은 거고 집값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물량이 적은 것은 굉장히 상방 압력을 주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렇죠? 즉 전세라고 하는 건 세입자 10명과 의자 10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돌려막기 하는 거라서 네. 한 사람이 두 집에 거주하지 않는 한 있는 집이 갑자기 쓰러지지 않는 한 집은 어딘가에 있을 테고 서울 집이 서울에 있지 갑자기 뭐 제주도로 가겠어요? 근데 왜 갑자기 새 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게 공공임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전월세 주택을 공급을 하는 공급자는 사실은 갭 투자자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 신규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은 그게 또 임대주택을 하나씩 더 탄생시키는 거거든요. 전세 끼고 사든가 아니면 집 사서 전세 놓든가. 누가 실거주를 집주인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갭 투자자가 사서 전세를 놓으면은 전세 물량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사실 전세 물량이 줄어든다기보다는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늘어나지 않는 거지 주는 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왜 점점 줄어들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고 여기를 전세를 계속 주고 있었어요. 예. 근데 만기가 됐어요. 예. 만기가 돼서 집을 팔 수도 있고 신규 전세를 놓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예. 라고 하면은 토호제 상황에서는 대부분 매도를 택해요. 왜냐하면은 전세를 낀 상태에서는 집을 팔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니까. 그렇겠네요. 네. 전세를 낀 상태에서는 세입자 내보내고 그렇죠.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나갈 리가 없으니. 그렇죠. 예. 매수자가 보기에는 저거는 전세 낀 집이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임대 주고 있는 집은 팔 수가 없어요. 매도 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임대인은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는 2년에 한 번 있어요. 2+2로 거주하시니까 2년에 한 번 있는데 있겠네요. 연장 그 계약갱 신청권을 쓰면은 4년에 한 번만 팔 수 있어요. 4년에 한 번 온 매도의 기회를 전세를 한 번 더 주면은 8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내보내고 깨끗이 청소한 후에 집 팝니다라고 하는. 매도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이게 구조적인 건데 토지거래 허가가 딱 지정이 되면요. 일단은 전세 낀 매매 물량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 물량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매매 물량은 요만큼씩 늘어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매물이 그러네요. 반토막이 난다면 조금씩 올라가니까 매물은 어쨌든 부족한 상황이고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해서 전세 물량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매매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한 뭐 1, 2년 이렇게 걸리겠죠. 네. 그래서 초기에는 매물이 너무 부족해서 매매 가격을 오히려 상방을 자극할 수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전세 쪽에 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저는 내년에 근데 요거를 그러면 상쇄시킬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거는 신규 입주 물량이 많으면 다 상쇄가 돼요. 근데 네. 그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입주 물량 적고 토호제로 인한 전세 물량 적고 이래서 내년에 특히 저는 오히려 이제 경기도 이런 쪽이 전세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요. 금리라는 건 시중금리가 높고 그러니까 채권금리 높고 다 높아요. 채권금리 높은 상황에서 당국에서 은행을 쪼기 때문에 가상금리 낮추지 않거든요. 영업을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주담대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 다 높아요. 예. 주담대금리 4.7%, 4.8%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정금리로 하면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꽤 높아요.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로 지속되거나 혹은 혹시라도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제가 전세가가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월세가가 오를 수 있죠. 전세가 상승은 생각보다는 덜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 전세를 사는 비용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대신에 월세가 올라간다. 그래서 임대료는 올라가는데 이 금리 상황에 따라서 전세가 더 오를지 월세가 오를지는 금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부동산 시장 리뷰와 2026년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할 때마다 이렇게 속 시원한 건 별로 없고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좀 듣다 보면 이래 해서 이렇게 됐나 보구나.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도 들네요. 예.
오늘은 유튜브 전면 금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때다라는 이게 좀 웃픈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어요. 김건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